아시죠? 한 분은 알겠는데. 한복 입으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요. 오른쪽은 엄여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실명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관상을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의 인상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야, 진짜 뭐 무섭다 무서워. 저희가 오늘 이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건 범행 수법이 기발하다거나 잔인하다 이런 흥미 위주의 얘기가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고유정과 엄여인 둘 중 바로 엄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엄여인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뭐면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까불면? 까불면 그럴 수 있죠. 까불면 죽는다. 말 걸면 말 걸면 야, 이제는 야. 이게요. 엮이면 죽는다. 아, 엮이면. 엮이면 죽는다? 연쇄살인인가요? 맞습니다. 연쇄 보험 살인범 이야기입니다. 본명은요 엄인숙입니다. 아, 어민수. 사실 수사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지인이 제작진에게 공개를 해준 거예요. 신상 공개가 된 범죄자가 아니라서 전체 공개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는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대체 몇 명을 죽였길래 엮이면 다 죽는 거예요. 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5년간 엮인 인물 3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무려 7명이 다쳤는데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금을 타네. 아, 근데 5년 동안이나 이렇게 범죄를 이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힌 거죠? 5년 동안이나 이렇게 범죄를 이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힌 거죠? 되게 우연한 기회에 잡힌 건데요. 그래요. 2005년 2월에 한 화상 전문 병원 여기서 불이 나요. 탕비실 쪽에서. 그때 다행히 이제 119가 제때 출동해서 불을 다 꺼서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형사들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방화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럼 뭐 하겠어요? CCTV를 봤죠 다. 봤더니 한 29살, 30살 정도 되는 한 여자가 계단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를 하죠. 그게 이제 어민숙이에요. 이 방화범. 네, 방화범. 네. 물어봤어요. 너 불 왜 질렀어? 어허. 그랬더니 어민숙이 뭐라고 그러냐면 5년 전에 딸이 죽었는데 불을 보면 딸의 환영이 보여.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 내가 3살짜리 애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걔가 불치병에 걸려서 나는 걔를 돌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구속은 면해요. 심지어 방화인데 네, 그런데 경찰서에 어떤 남자가 딱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사님 우리 누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거나 다쳐요. 동생. 친동생?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여자의 미스테리를 캐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이 숨지자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엄 씨의 범죄 행각에 죽거나 실명한 사람은 모두 6명. 5년에 걸쳐 보험금만 5억 9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약을 샀었어야겠어요. 저 사진은요. 네네. 사연이 정말 많은 사진입니다. 엄여인이 2003년에 찍은 결혼식 사진인데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촬영한 겁니다. 뭔 얘기예요? 죽은 남편과의 영혼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예? 남편이 원인 모를 사고로 계속 병원 신세를 지다가요. 결국 봉화지겸이라는 병으로 치료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봉화지겸이 정확하게 무슨 병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민숙은요. 병상에 누운 남편의 곁을 지켰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내가 다 있냐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민숙이 남편의 삼촌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같이 놀러를 간다든가 돈독하게 지냈었죠.
애도 임신하고 했으니까 가족들하고 저희하고 야, 너 나이도 젊은데 애 낳으면 너도 힘들고 부모님들 힘들다. 새 출발해라고 했더니 내가 오빠 애를 꼭 낳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계시던 분들이 감동하죠. 그리고 장례 치르고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영혼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대요. 그래야 오빠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올려주자. 아니 뭐 엄씨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천사다 천사. 네, 남편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나 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엄씨가 이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암자거든요. 이것도 암자도 직접 구하고 그다음에 이 식을 진행할 사람들도 직접 섭외하고 당일에 저렇게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저 때 나이가 27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엄여인이 기획한 거예요. 모든 걸. 그 냄새가 난다. 네.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인 건데요. 군대에서나 걸리는 거예요. 그거 잘 씻지 못할 때. 네. 이제 어디서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건데 지인이 물어봤대요. 엄여인한테. 그랬더니 병원에서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로 주사를 놔서 감염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의료사고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는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대요. 오죽하면 숨진 이분의 지인분이 병원에 가서 담당 주치의하고 업무과장한테 만약에 환자가 잘못되면 병원 책임이다. 어떻게 병원에서 소독하지 않은 의료기구를 써가지고 사람이 봉화지겸이 걸리게 만드냐 책임을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고. 그래서 의아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병세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옮긴 지 3주 만에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원래 좀 지병이 있다던가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키가 180에 몸무게 85kg. 이야.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뭔가 계속 다치고 엄여인을 만난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꼬리뼈에 금이 갔었나 옷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목부터 허리까지 새파랗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하나서 입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입이. 그리고 양눈을 다 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본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야, 양눈을 찔렸는데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어민 씨가 옆에 서서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파트 앞에 잔디밭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민 씨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넘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아프고 병원 가고 횟수가 늘어나니까 야, 인숙이 채 만나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게 지인들도 수상하다. 어민숙 만난다면 되는 일이 없다. 어민숙이 그랬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남편이 난 기억 안 나. 왜 다쳤는지 모르겠어. 어민숙이 그랬어가 아니라 나 기억 안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민숙이 남편 너무 잘해. 겉으로 보이기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민숙을 딱히 의심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화상 전문 병원 방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과거 있는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거라고요. 이것도 역시 당시에는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기서 기가 막힌 거 이게 뭐야? 봐요. 이게 약, 뭐예요? 오핀이 오핀, 있고. 성약. 이게 뭐냐면 엄 씨의 살인 또는 상해 도구예요. 예?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인데 여기서 제일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약이에요. 약. 저게 많이 먹으면 약간 기억 상실이 온대요. 어머.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머리 다친 게 아니면.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저 약을 과다 복용하면 선행성 기억 상실. 그러니까 저 약 복용하는 기간 동안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로 막 남편한테 먹이니까 왜 넘어졌지? 아까 목부터 꼬리뼈까지 멍이 들었다 그랬어요. 꼬리뼈가 부러질 때까지 뭔가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오핀은 뭐예요? 남편이 잔디밭에서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실명을 했는데요. 예. 잔디밭에 넘어져서 심지어. 약을 먹이고 나서요. 남편 눈을 우핀 같은 걸로 날카로운 바늘로 찌른 거예요. 엄여인과 남편과
같이 산 게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약 4개월 정도를 같은 수법을 써서 괴롭히고 페인으로 만든 겁니다. 10달 살았는데 한 반년 살고 진짜 나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다치다가 목숨까지 결국 잃었잖아요. 네. 그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 씨가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어민 씨가 굉장히 잘했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한단 말이에요. 먹을 건 막 이렇게 싸와서 이렇게 먹여주고, 어민숙이가 쏙을 사줬어요. 오빠 빨리 낫고 나와서 우리 이거 타고 놀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쟤도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 미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남자한테 저렇게 할 정도면 제가 과연 해코지를 할까? 걔가 그러니까 저희 눈을 가린 겁니다. 가스라이팅. 아니 정성껏 간호하는데 왜 염증이 나서 돌아가셔요? 형사님, 엄이 뭘 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예. 원래 둘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요.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임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민숙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온 겁니다. 아,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그 혼인신고를 해야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보험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금 수령한 게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면서 본인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사망에 준하는 거. 장애 중에 장애율 100%. 그게 두 눈의 실명입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보험금이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런데 두 눈을 실명하면 그 상해 사망과 준하는 5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중대한 화상. 그 순서대로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불에 태워서 돈 받고 옷비누로 찔러서 돈 받고 막 이 보험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엄 씨가 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잠깐 동안 보험 설계사 일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5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네, 2005년. 그런데 이 남편분을 상대로 한 범행은 2003년부터 일어났는데요. 그 어민숙을 조사해 보니 그 2000년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어민숙이는 피해자 임 씨와의 결혼이 첫 번째가 아니고 초혼은 1998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때 결혼한 상대가 첫 남편이자 어민숙의 첫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상대로 보험금을 총 2억 8천만 원을 탔습니다. 야. 두 번째 남편 때보다 무려 7배 이상 더 받은 겁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고통도 더 크셨습니다. 이게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년 동안 보험 접수를 58회 매달 한두 번은 꼬박꼬박 한 거죠. 그 딸이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처방받았었던 약 며칠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남편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때 남편이 이제 뇌진탕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긴 하죠. 딸이 사망해서 뇌진탕으로 사망했고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해서 남편한테 왕창 남편한테 먹이고 왕창 먹이고 남편을 밀어서 남편은 또 뇌진탕에 남편은 걸렸고. 뇌진탕으로 갔다. 이거 딸도 문제가 있는데. 의심스럽죠. 두 사람은 1995년 엄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만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엄 씨가 가출한 뒤에요.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시점이긴 했지만요. 20살이면 아직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할 때잖아요. 하죠.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백수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았대요. 그렇죠. 어릴 때 결혼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애를 가져버린 거죠. 어. 어민숙이. 그래서 어민숙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결혼식 한 달 전에. 결혼식도 올려야 되는데 예식장 비용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어민숙한테 야 가서 돈 가져와 결혼식 올려야 되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어민숙이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아무리 뭐 능력이 없고 뭐 싸우고 그래도 그렇지 뭐 죽이는 거는 좀 그럼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건데 왜 왜 그렇게까지 죽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 어민숙이 어떻게 결혼했고 결혼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냐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원인이 돈이라는 거거든요. 남편이 무능력자여서 결혼식 비용도 내가 대고 생활비 내가 된 거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험금 편취 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화상, 실명, 그다음에 사망. 그래 남편 눈 찌르고 예. 그래? 근데 예를 들어 남편한테 화상을 입히고 눈을 찌르면 남편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이제 기억을 못하게 약을 먹여가지고 남편이 난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니 뭐 앞서서 얘기했던 두 번째 남편 때랑 첫 번째 남편이 비슷하네요. 결국은 이제 그 첫 남편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이 범행이 끝난 거죠. 이 첫 번째 남편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봉화지경. 아니 두 번째 남편도 봉화지검이잖아. 그렇죠. 뭔가 있네 이것도. 진짜 사람이 다르다는 것만 빼고 첫 번째 남편도 봉화지겸, 두 번째 남편도 하필이면 병원에 있었는데 봉화지겸. 진짜 완벽하게 뭐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는. 그리고 아내가 갖고 똑같은 남편에게서 이런 사고가 아주 유사하게 일어났는데 보험사 그 어디에서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어민숙은 다수의 보험 계약을 또 여러 회사에 이제 분산시켜서 체결한 점과 장기간에 걸쳐서 이 보험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서 보험사랑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추적하는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에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가입한 보험 계약 외에 타사의 보험 계약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인수심사나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런 지급 심사들을 타사 것까지 조회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 시스템 완비가 돼야 돼. 근데 왜 매덕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민숙이 물욕이 굉장히 강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첫 남편 사망 이후에 그 형수가 진술하기로는요. 어쨌든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삿짐 센터에 취직해서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딸한테 메이크업만 사 입히고요. 특히 쇼핑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정도는 오전 10시부터요. 오후 7시까지는 외출해서 쇼핑하거나 찜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씨 본가가 남양주거든요. 근데 죽이 먹고 싶어서 네, 그냥 모범 택시 타고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 몇천 원짜리 죽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한 10만 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다치니까 손쉽게 내가 보험금 탈 수 있어. 아주 돈이 팍팍 얼마나 쉽겠어요. 어민숙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즉시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돈은 수단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거를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낭비가 어민숙에게는 낭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에서 여의도까지 택시 타고 가서 죽을 먹는다는 게 그게 야 돈이 아무리 있다고 저렇게 써도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전혀 낭비가 아니에요. 쉽지 않네요. 두 번째 남편은 어민숙의 초혼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재혼인지도 몰랐던 거지. 남편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딸이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두 번째 남편 것도 보험금을 타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혼자 가요. 죽어도 나 혼자 가야겠다. 근데 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것도 재혼 사실임을 숨기려고
그랬었던 거 아닐까. 처음에 데리고 이제 저희한테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고 조금 기티나 보이는 그런 인상이다. 뭐 하는 친구니 하고 물어보니까 명문 여대를 나왔고 사립유치원 교사였었다. 오빠가 육군사관학교에 가 있고 동생이 미국에 유학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생 뒷바라지 하고 계신다라고 했고 아버님이 뭐 건축업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민숙이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어머님이 어민숙이 걸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아하 정말 엘리트 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그렇지. 일단 저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야. 학력도 거짓말이고 실제로 엄씨가 어렸을 때는 집이 좀 부유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사업이 실패를 하고 나서부터는 가세가 기울었고 유산이 뭐 10억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답니다. 어민숙이 저지른 범죄를 쭉 살펴보면 그냥 무턱대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일단 피해자에게 충분히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한테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피해자가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특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모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얼굴이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니까 후광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만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